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경주나 포항 같은 동해안 쪽이 아닌 전북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지금 여진도 20차례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땅이 흔들리며 주민들이 크게 놀랐는데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주민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이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진동리 행산 마을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 지진의 세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42가구 56명이 사는데 대부분 70살이 넘은 어르신들입니다. 지진 소식에 외지에 있는 친지와 자녀들이 별일 없는지 계속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큰 피해는 없다고 오히려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재진에게는 폭탄 터지는 소리와 큰 진동에 놀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큰 집이 그냥 와그라고 그러는데 기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나차, 침대차, 집차 막 흔들리는데 정신이 까맣게 있었다는 거 어떻게 놀랐는가. 네, 그런데 오후에도 여진이 또 있었잖아요. 혹시 정 기자도 진동을 직접 느꼈습니까? 네, 오후 1시 55분에 규모 3.1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본진 규모 4.8 지진이 일어났던 진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진동의 세기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의 진동을 확연히 느꼈다고 하는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CCTV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CTV, 지금 나가는 CCTV를 보시면 부안중학교 학생들이 오전에 운동장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인데요. 그 뒤에 수업을 받다가 여진에 또다시 대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좀 더 오래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제는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네, 여진이 계속 이어질까 걱정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규모 3.1 지진을 포함해 작은 지진까지 합하면 모두 17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오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일간은 더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 긴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안군과 전북도청 공무원들도 현재 비상근무에 돌입을 했고요. 마을회관에서는 또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TV 뉴스를 보면서 언제 또 대피해야 할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 부안군에서 차다가 있는데 거시기하지 마지를 좀 거신다고 방송 텔레비전 한 저녁에 들어놔야지 이제 그래야 보지. 네, 알겠습니다. 전북 부안군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교실벽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떨어지며 차를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전체는 물론이고 저 멀리 강원도에서까지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피해 상황 종합했습니다. 난데없는 소리에 아빠는 주위를 살핍니다. 거실이 흔들리자 얼른 아이를 안아듭니다. 뭐야? 자냐! 축사에 누워 쉬던 소들이 벌떡 일어서고 마당에 묶인 개 2마리는 어디로 피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에서 난 규모 4.8의 지진은 도로를 비추던 CCTV 방향을 바꿀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매일 들르는 마트에서 손님하고 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죠. 과자 종류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었죠. 조용한 절에서 무슨 일인지 뛰쳐나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지진은 곳곳 피해도 남겼습니다. 진앙지에서 7km 떨어진 학교 담장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습니다. 멀쩡했던 복도 천장에는 금이 갔습니다. 교실은 보시는 것처럼 통제됐는데요. 교실 벽에는 길게 금이 갔고 일부는 지진 충격으로 부서졌습니다. 막 공간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진짜 죽는 줄 알아가지고. 주택가 골목길에는 기와장이 널브러졌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기와장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기와가 떨어졌으면 주민들을 우회로 떨어졌으면 상당히 큰 사고라고.
전기가 끊긴 집들도 있습니다. 다 안 들어와. 집이 막 흔들흔들어 그냥 정신이 어지럽더만. 전북 부안에서만 피해가 90건 가까이 접수됐고 유감 신고는 멀리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300건이 넘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 번도 강한 지진이 난 적 없던 전북 내륙에서 이렇게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왜 지진이 난 건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성화선 기자가 전문가들을 취재했습니다. 상점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고 도로가 흔들립니다. 2016년 경북 경주에서 국내 최대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두 판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이동 단층으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의 원인도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 변산반도까지 분포하는 하멸 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제 북북동 방향의 단층과 서북서 방향의 단층이 지진을 일으킨 걸로 추정이 되는데 북북동 방향에 하멸 단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여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에서 갈수록 지진은 잦아지는데 숨은 단층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얼마나 활성화하는지 아직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간 규모 4.0 이상 지진은 대부분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활성 단층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더 큰 지진의 경고장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0 지진이 잘 없었거든요. 예외적인 지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응력이 해소되면 괜찮은데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날 이전에 일어나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며칠간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쪽은. 학계에서는 과거 역사 등을 토대로 한반도에서 최대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데 내부적으로 반대가 상당했다고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권익위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권익위의 주장부터 유정화 기자 보도를 보시고 맞는 말인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인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판단 근거로는 객관적 직무 관련성과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 즉 최재형 목사의 진술을 봤을 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즉시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선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15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백을 받았든 관련 없이 받았든 대통령도 김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스튜디오에서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강희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권익위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혔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또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게 왜 준 거냐고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정 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당사자인 김 여사, 또 윤 대통령,
최재형 목사 이 세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도 전화로 3분 정도 통화만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면품백을 건넨 이 최 목사에 대해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위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범죄 혐의가 없고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미 주어진 자료들 또 법령에만 근거해서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뭡니까? 네, 이건 이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대통령 기록물법상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이 되고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기록물법은 공식 외교 행사나 또 공무 수행과 관련된 이 선물을 다루는 건데요. 네. 이 사실상 사인에 가까운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건넨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도 명품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처벌 조항 없으니 종결한다고 끝낼 거면 왜 6개월이나 조사를 끌었는지 이 부분도 물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사안은 조사를 중지했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이 있었던 올해 4월까지 4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 밖에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전원위에서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7명,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나왔지만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단 한 표 차였는데 소수 의견이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관계를 아예 따져보지도 않은 건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린 근거로 권익위가 내세운 건 청탁금지법 8조 4항입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제공동체인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는다면 권익위 스스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 예를 들면 알선수립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거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죠.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일정 금액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곧바로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결론 과정과 추진 경위를 살피기 위한 특검 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의 어머니가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돼가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고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오늘 언론에 공개한 석 장짜리 편지에서 아들이 숨진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물속 수색을 지시하면서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는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
기본적인 지휘 책임의 사실관계 여부도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선 박 전 단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감하게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 곳곳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올 것만 같은 아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일주기 전에 진상이 규명되어 이후에는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다음 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오늘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해 최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 관례상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까지는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한 통신 기록이 말소되는 다음 달 19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줄줄이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지난달 군기 훈련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공개됐습니다. 폭염 속에서 규정에 어긋난 가혹한 훈련을 받다가 장기가 망가지며 숨진 건데 당시 부대에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망 기록입니다. 폐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완전 군장을 한 채 선착순 구보를 하다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한 쇼크로 숨진 겁니다.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얼차려였습니다.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인식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훈련병이 쓰러진 뒤 가혹 행위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부대 내 의무실은 아무런 의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민간병원 이송에 동행한 중대장 역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다. 실제 훈련병이 처음 이송된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대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시민단체에서 중대장을 살인 혐의로 추가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직접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관건인데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이제 대장동 재판을 비롯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1심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우리 돈 100억 원가량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경과를 최소 17차례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모르게 불법 송금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북 송금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 사입은 거.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을 4차례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재권자이자 방북 당사자인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 추진을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단독 범행 근거 아니냐고 주장한 이른바 국정원 문건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제안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쌍방울은 대북 사업 기회와 주가 부양 기회를 얻었고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 당무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검찰에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 금품 매수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첨부하며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적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기소라는 주장인데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정부 여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갔습니까?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하고 권력 위임받습니까? 민주당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표적수사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쫄리면 지는 겁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폭등했죠. 그런데 그때 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판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측도 반박에 나섰는데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한국가스공사 공시입니다. 임원 4명이 지난 5일과 7일에 보유한 주식 전부를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자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관련 브리핑 후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4명이 판 주식 규모는 3억 원이 넘습니다. 홍모 공급본부장과 김모 경영지원본부장, 정모 전략본부장은 각각 1억 원 안팎, 이모 비상임이사는 약 1,000만 원입니다. 가스공사 측은 동해 유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4명 중 2명은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상임이사가 자사주 보유를 금지합니다. 상임이사가 되면 주주총회 후 5 영업일 이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주가가 오른 시기와 겹쳤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나머지 2사람은 매도 의무가 없으며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가스공사는 정모 전략본부장은 퇴사하면서 주식을 매도했고 이모 비상임이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가 되면서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질 환자도 빠르게 늘어 벌써 100명을 넘겼습니다.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걱정인데 윤두열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내리쬐는 땡볕을 가려주는 건 모자 하나가 답니다. 이 볕을 받으며 일하는 이 농민은 양파를 캐고 있습니다. 양파 수확이 한창인 밭입니다. 어제 오후 바로 이곳에서 일하던 농민이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움과 손발 경련 증상을 보였습니다. 더위 먹어갖고 잠깐 병원 갔다 왔다 하던데 119 불렀다 하던데. 더위 아래서 오래 활동하면 오는 전형적인 온열 질환 증상입니다. 어제 40대 여성이 이곳 양파밭에서 쓰러진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이 오후 2시인데요. 이곳 고령군 기온이 33도까지 올랐고 달궈진 땅의 온도는 5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부터 딱 일주일, 이 시기를 놓치면 애써 키운 양파가 타버립니다. 농민들이 땡볕에도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안 하면 바짝 말라뿌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뒤 죽겠어요. 나도 좀 씻으면 좋겠어요. 지난 이틀 동안만 온열 질환자 36명이 추가돼 올해 들어 108명째입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 사망자는 32명.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해는 야외에서 일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정말 더운 한낮엔 무조건 쉬면서 내 몸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 동작구가 수돗물 저장소 위에 파크 골프장을 지으려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골프장은 농약 사용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돗물 배수지 위에 만들어진 서울 동작구 대방공원입니다. 잔디광장 아래는 수돗물 6만 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이곳에 5,000제곱미터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파크 골프장 예정 부지인 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이곳 부지 아래에 수돗물 저장 시설이 있으니 농약을 뿌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는 지난 4일 파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흙을 쌓으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약 사용과 확장 공사 계획이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동작구청은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배수지 확장 공사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사 전에 안전진단을 받고 농약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음이 엄청 심하고 학습권 침해, 거주권 침해 여러 가지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동작구청 측은 주민 공청회에서 반대가 크면 재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집단 휴진이 빅5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환자들은 예약 취소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을 제때 못하는 거 아니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병원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란 내용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휴진하겠다고 하자 분당 서울대병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곳 교수들이 하루를 휴진하려면 2만여 건의 진료와 수술 예약 변경을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데 대부분 간호사와 병원의 직원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예약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다는 하지 못할 거고 대다수는 노동자들한테 전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 진료나 치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서 환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휴진 닷새 전인데 진료 일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무게하고 팽팽하게 양쪽이 다 그런 식으로. 이런 가운데 빅5 병원들의 전면 휴진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등에 속한 가톨릭 의대 교수들과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18일 응급과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에 소속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은 오늘도 집단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의 의료를 제자들 생각한다면서 당장 목숨을 잃는 환자들의 화생에는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으로 중증 질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 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중국에 반환된 이후 학대 의혹까지 불거졌던 푸바오가 2달 만에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000km 떨어진 곳에서 팬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이도성 특파원이 푸바오를 직접 만났습니다. 300제곱미터 방사장을 둘러싼 사람들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푸바오를 기다렸습니다. 내부 생활 공간에 머물던 푸바오는 문이 열리자마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색한 듯 입구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야외 방사장 이곳저곳을 탐구했습니다. 평상에 누워 대나무와 죽순을 씹어먹고 샘물에서 목도 축였습니다. 푸바오의 첫 일거수일투족은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2달여 만에 공개된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我们对福宝的关注度还是非常的高，今天也是看到，中韩两国的媒体都来了非常的多嘛，就是说明大家都很喜欢福宝。其实我们更希望的是，全世界都可以喜欢我们的大熊猫福宝。 오후엔 일반 관람객에게도 푸바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 번에 30명씩 단 5분씩만 푸바오를 만날 수 있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첫날 예매는 딱 999명에게만 문이 열렸는데 2,000km 멀리서 날아온 팬도 있었습니다. 感觉性格特别好，很吸引人，是带来幸福的宝物。我觉得，就是因为四川毕竟是熊猫，它是最适合它的环境，所以这里的食物呢和环境肯定是对它是比较好的。 여전한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온 푸바오는 이제 하루 최대 12,000명에게 공개됩니다. 중국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해서 지금 빠르게 순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엊그제였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탄원서를 보시면 자, 군인이란 존재는 국가가 원하면 군말 없이 죽도록 훈련받은 존재다 이렇게 써서 이 발언에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앞서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가졌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적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군인은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무작정 아무 때나 나라를 대신해 죽어주는 존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자, 군인의 희생 정신을 지나치게 비하했다. 상식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설사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이 아니라 평시지 않습니까? 민간 수해 대책에 나갔다, 수해 현장에 나갔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게?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게? 최상병이 지금 어디 뭐 무장공비 소탕 작전 하다가 지금 사망했습니까?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지금 무슨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네, 정치권에서도 참 격앙된 반응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탄원서 내용도 좀 따져보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포 11대 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혹에서 앞서서 자의적으로 지침을 전파했고 그 밑에 포 7대대장은 또 의혹에서 또는 과실에서 오해해가지고 화천 본류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라고 깨알같이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결국에 부하의 선처를 바란다면서 탄원서를 냈는데 정작 부하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셈이죠. 그 와중에 그렇다면 본인이 잘못한 건 없다는 취지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7월
7월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저희 JTBC에서 최초 보도를 했었는데 구명조끼 같은 저런 안전장구는 없이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해병대의 상징이죠. 빨간 옷을 복장 통일해라. 이런 지침들만 내려갔다라는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저런 군인을 왜 감싸고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자신의 SNS에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두 부하에게 최상병 죽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나보다 착한 사람. 자,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넣는 걸 놓고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당무위를 통과했고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 이 과정에 이른바 비하인드를 전했어요. 비하인드를 전하면서 나보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너무 반대를 해서 그냥 욕 먹으시라 얘기했다. 대표를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다. 대표가 나보다 더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일극 체제를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그런 네. 비판을 좀 희석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었는데 2년 전이었죠. 이 대표의 얼굴에 묻은 걸 떼주는 저런 장면들도 화제가 됐었고 네. 이른바 찐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도 20여 년 만에 단독 출마해서 사실상 찬반 투표로 됐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런데요. 당대표가 거부하는 거, 당대표가 하지 말자고 하는 걸 다른 지도부가 만류하고 설득해서 그 뜻이 관철되는 경우에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닌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여든 야든 쉽게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네. 보통은 대표한테 뜻을 위임하고 일임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조 찐명이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표가 본인은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주변에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연임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이 멤버들 가운데 처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내년 6월 멤버들이 모두 제대하면 완전체가 된 BTS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부대 입구 하늘 위엔 파란색 에드벌룬이 날렸습니다. 전역을 축하한다는 문구. 닫힌 문 너머 군인들이 발맞춰 걸어오고 오늘 저녁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장 김석진. BTS 진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동료들과 끌어안고 두들겼습니다. 그러다 잠깐 눈물도 보였습니다. 경례를 한 뒤 손을 흔듭니다. 이제 진짜 저녁입니다. 각자 다른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BTS 다른 멤버들도 마중을 나왔습니다. 맏형의 저녁을 축하하려고 휴가를 냈습니다. 멤버 RM은 색소폰으로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했습니다. 오늘 현장엔 BTS 팬들, 이른바 아미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외국인 팬들만 지켜봤습니다. もうすごい待ってた分もなんかもう嬉しくて、しかもかっこよくて、その軍隊行った分なんか筋肉とかもあって、それでもう手が震えて止まらなくてもう嬉しかったです。 다른 군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아미들은 수긍했습니다. 대신 내일부터 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팬분들 모두를 안아줄 거다. 이런 표정을 안 썼습니다. 1000명 팬을 안아주는 허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월 다른 멤버인 제이홉이 전역하고 내년 6월이면 모든 멤버가 돌아옵니다. BTS가 다시 완전체가 될 날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보고 싶다. 최근 다시 불거진 밀양 사건은 피해자의 이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통받는 게 자신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이 유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인데요. 이들의 이칠 권리를 위해서 불법 촬영물들을 찾아서 삭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전국의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공부였고 사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그냥 굳어요. 디지털 성범죄의 불법 촬영물과 매일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성센터입니다. 이곳 직원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피해 촬영물을 추적합니다. 이때 DNA 검색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영상 좌우가 바뀌거나 일부가 교묘히 가공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수차례 쪼개거나 워터마킹을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검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통해 300개가 넘는 국내의 불법 성인 사이트 등에서 피해 영상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묵살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피해 촬영물을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치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태도로 이럴 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이트 폐쇄 조치를 요청합니다. 다만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침투해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1:1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카톡 이런 1:1 방은 저희가 바로바로 그거를 뭔가 모니터링해서 그 삭제 지원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력이 시급히 충원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수는 지난해 9,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지원 건수는 27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센터 전체 인원은 고작 39명 뿐입니다. 인력은 총 39명인데 그중에 기간제 인력이 많다는 금년도의 예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잊힐 권리, 이들의 아픈 흔적을 지우기 위해선 예산, 인력, 법적 권한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사금이 발견되면서 너도 나도 몰려드는 골드러시가 벌어졌는데 최근 우리나라 하천에도 이런 식으로 사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사금 모으겠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천을 망가뜨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에서 사금을 모았다며 자랑하는 온라인 영상들. 이만큼이나 넣었으니까 좀 펴줘봐요. 참. 대부분 취미 활동이지만 도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 밑에서 불법으로 금을 채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직접 내려가서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뗏목처럼 생긴 장비를 메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강한 모터를 써서 하천 바닥의 흙과 모래를 계속 빨아들입니다. 삽으로 파헤치고 전문 잠수 장비도 씁니다. 한쪽에는 퍼낸 자갈과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계를 여러 대를 갖다 놓고 땅을 완전히 다 강바닥을 해집어 나갖고. 현행법상 하천을 훼손하거나 물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 불법입니다. 업자들은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몇 달째 작업을 반복하고 있지만 취재진이 묻자 시치미를 뚝 뗍니다. 아니 그냥 놀러 갔다는 거예요. 내 취미인데. 근데 취미라고 하기에는 뭐 저 장비도 있고 석전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계속 봤는데 TV를 크게 한 것도 있고 작게 한 것도 있고 하지. 당겨가지고 오히려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를 죽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재밌게 노세요 이런 가는데. 재밌게 놀라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네, 뭐 문제가 질 게 없으니까. 왜 참견이냐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시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송국에 나오는 분들하고는 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업하면서 생긴 쓰레기들은 그대로 하천에 버려집니다. 불법 채취는 다음 날 민원 신고를 받은 포천시 관계자들이 온 뒤에야 중단됐습니다. 이 항의 자체가 조명을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이신데 무단으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요. 어제는 시청에서 다 허락받고 허가해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얘기 안 하니까 뭐 시비 거는 거지 지금?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금을 캐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바닥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돈벌이로 채취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탓일까요? 프로야구에선 예상 못한 실수들이 팬들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심판의 실수도 하마터면 승부를 흔들 뻔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아가 3대0으로 앞선 2회 초, 장타를 치고 3루에 들어선 기아 김도영이 격한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앞서 상대 투수 공에 머리를 맞을 뻔한 박찬호가 홈을 밟아 점수를 벌리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한 건데 팀 분위기를 살리려다 발이 떨어진 줄을 몰랐습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SSG 최정이 노련하게 글러브를 갖다 대면서 김도영은 이른바 흔치 않은 세리머니사로 허탈하게 더그아웃을 향했습니다. 이 경기에선 심판의 아쉬운 장면도 나왔습니다. 9회 말 6대6으로 팽팽히 맞선 상황. 슬라이딩하며 홈을 터치한 에레디아는 끝내기 득점을 확신했는데 주심의 판정은 아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에레디아의 손은 베이스 모서리에 닿았지만 두 차례 비디오 판독 기회를 모두 쓴 SSG는 추가 판독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기아의 반게임 앞선 선두 LG 역시 뭔가에 홀린 듯 연이은 실책으로 흔치 않은 기록을 내줬습니다. 뜬공을 잡으려던 LG 선수 둘이 부딪혀 2루를 허용했는데 이어진 희생 번트 때 LG 투수 김유영의 송구가 크게 빗나간 사이 2루 주자가 그대로 홈을 밟았고 그걸 따라간 홍창기가 또 공을 빠뜨리면서 발빠른 타자 주자는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실책이 계속되면서 번트가 비공식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 된 셈입니다. 1회에만 4개의 실책을 한 LG는 기아 역시 지는 바람에 선두 자리는 지켰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31.8도, 강릉은 35.3도까지 오르면서 연일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는 이틀째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선을 보이겠고요. 주말부터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특보도 한 차례 더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한낮엔 오존 농도도 매우 높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하고 되도록 그늘과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은 없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0도, 강릉은 25도로 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낮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